그들은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지대에서 죽은 동물들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방수포로 덮었으며 무장한 군인들을 주위에 배치한 다음 아무도 질문하기 전에 그것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도록 간여당했습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가 뒷받침된 사스쿼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번의 극적인 목격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목격담과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원주민들의 기억, 그리고 은폐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쉽게 만들었던 대규모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독립적인 목격자들이 똑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묘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며칠, 몇 주 동안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지대에서 크고 털로 덮인 인간이 아닌 사체들이 조용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한 번 보면 다시 못 본 척하지 못할 겁니다. 먼저 그 산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맥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 규모 5.1의 지진. 이 미국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화산 폭발을 촉발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북쪽 전체, 작은 도시만한 크기의 산 일부가 지질학자들이 사상 최대의 지상산사태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산사태는 시속 110에서 155마일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직이 아닌 옆으로 퍼지는 측면 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로 인해 230평방마일에 달하는 원시림이 모조리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230제곱마일이 사라졌습니다. 그 폭발은 26메가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15킬로톤이었는데 이는 세인트 헬렌스 산이 약 1600배 더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수백 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는 초고온의 가스와 화산 잔해로 이루어진 화쇄류가 계곡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스피리토스는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산화코수였지만 수백 피트에 달하는 화산 잔해에 묻혀버렸습니다. 화산재 기둥은 대기 중 8만 피트까지 치솟았고 11개 주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화산학자인 데이비드 존스턴도 있었는데 그는 무전으로 끝났어 라고 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외친 후 그는 다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관측소는 정상에서 6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크, 곰, 사슴, 쿠거. 폭발지대에 있던 모든 것은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티인트에 따르면 최대 1500마리의 엘크와 5000마리의 사슴이 분화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생태계 파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울창하고 건강했던 태평양 북서부의 원시림이 연구자들이 과장 없이 달 표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폭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와 주방위군이 즉시 그 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넓은 지역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작전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이곳은 국가 재난 지역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복구팀은 대부분의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고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상공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곧 그 상황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고민했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폭발지대에서 뭔가 특이한 것이 발견됐다면, 그것이 엘크나 사슴, 곰이 아니었다면 대중이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회수 작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답은 예입니다. 정말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제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이 은폐를 제공했고
군대에 주둔이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던 그 엄청난 혼란이 완벽한 주의를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증언들로 들어가 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포럼에서 들은 소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독립적인 출처에서 나온 증언들의 패턴입니다. 이들은 문서화된 자료에 나타나는 일관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린다 코의 소우치의 책 Who's Watching You? An Exploration of the Bigfoot Phenomenon in the Pacific Northwest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들은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이 아닙니다. 인쇄물에 기록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름이 명시된 증언들입니다. 브래드쇼라는 이름의 작업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브래드쇼는 분화 후 발견된 특정 죽은 동물 더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광범위한 야생동물 수습 작업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설 기록에 따르면 연구팀들이 실제로 폭발지대에서 동물 사체를 찾아내고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브래드쇼가 이 특정 더미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더미는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무장한 주방위군 요원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반 준비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브래드쇼는 방수포가 걷혀질 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사스쿼치의 시체들이었습니다. 여러 구의 시체들이 있었고 일부는 심하게 불탔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온전했습니다. 그는 목격한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시신들은 트럭에 실려 덮인 채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회의적인 반응이 들리는군요. 이게 유일한 증언이었다면 저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책에 실린 또 다른 증언에서는 주의 반대편에 있는 스포켄에서 한 민간인이 대형 이중로테 군용 헬리콥터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확실히 치누크 헬리콥터였으며 매우 낮게 지상에서 약 100피트에서 150피트 사이의 높이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아래에 화물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물 안에 담긴 내용물을 덮고 있던 회색 화산재 너머로 이 사람은 털로 뒤덮인 팔다리, 길고 크며 명백히 인간이 아닌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목격 사실을 여러 연방기관에 신고했으며 며칠 후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독립적인 것입니다. 한 명은 폭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이고 한 명은 스포켄에서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본 민간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이 일치합니다. 대형 시신들이 덮인 채로 화산 폭발 이후 복구 기간 동안 군이 동원한 수단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 책을 믿어야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아무 글이나 써서 책으로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린다 코일 수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만들어진 방법론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평범한 빅풋 책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린다는 비주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린다의 할머니는 워싱턴주 벨링햄에 있는 집과 채소밭에 생명체들이 찾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2003년에 손주들을 위해 그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결국 수년간 기록된 연구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소문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락했고 북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여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참고로 이 중 어느 것도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당시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주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4번의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그들의 입장과 자격이 검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들이 2008년에 진행되었고 책이 2009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의 빅풋 신화의 열풍과
이후에 등장한 더 선정적인 언론 보도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열광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적어도 지금 수준만큼은 그런 문화적 소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판사 자체를 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가? 는 1970년대 초부터 지역 논픽션 서적을 출판해온 태평양 북서부의 기관인 핸콕 하우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핸콕은 창립자로서 생물학자 출신이지 선정주의자나 타블로이드 출판업자가 아닙니다. 그는 핸콕 하우스를 보전과학, 야생동물 생물학과 자연사,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역사라는 기반 위에 세웠습니다. 스치의 책이 그의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이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구자 중 한 명인 크리스 머피의 추천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넘어야 했던 신뢰성의 기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떨까요? 린다에게 증언을 한 목격자들은 유명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벌목꾼, 트럭 운전사, 주방위군 근무자, 그리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고 대부분은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린다가 한 일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방법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의 일관성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000건이 넘는 연락과 70건이 넘는 1차 지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연구 결과에 기꺼이 올리는 체계적인 연구자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주제가 법정 밖에서 만들어낸 가장 공식적인 증언 기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언들이 후즈 와칭유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대충 인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책은 이 분야 전체에서 가장 충실하게 기록된 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스쿼치 더 레전드에 기록된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증언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 이 존재들의 본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에서는 주방위군이나 군인들이 크고 털이 많으며 인간과 비슷한 생물을 숲속으로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생물은 화상을 입었지만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그 생물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나 동굴 지형에서 멈춰서 특정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안쪽에서 또 다른 생물이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구조대원들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다른 사스쿼치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들을 캠프로 데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작전이 끝난 후 목격자들은 사후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생물들이 숲에 살며 단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출해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는 종의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스쿼치 더 레전드가 실제로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 참고 자료 이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켄과 로리 해밀턴은 포럼이라는 웹사이트의 소유자이며 이 부부는 2018년에 엘라베마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들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워싱턴주 포크스로 이사해 연구 중심의 박물관과 상점을 세웠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목격담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퍼스트 네이션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사스쿼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눠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든 책상머리 연구자들이 아닙니다. 저처럼 직접적인 목격 경험으로 인해 이 일에 끌려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을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라면 정말로 구체적이고 내부적으로 일관된 조작입니다. 생명체들이 서로 찾으려고 소리를 낸다는 그 세부 내용이요. 그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한다면 만들어낼 만한 세부 사항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목격자 증언을 통해 알고 있는 사스쿼치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되는지와 잘 맞는 세부 사항이에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휘파람, 그리고 주고받는 식의 발성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책에서 나온 건데 이 모든 것에 또 다른 관점을 더해줍니다. 폭발 2달 후 준설 작업 중에 카울리츠 강에서 두구의 사스쿼치 시신이 발견되었고 미 육군 공병대와 관련된 헬리콥터가 도착해 그 시신들을 수습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그 세부 사항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외딴 산악 지역에서 머리 위로 검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와 사스쿼치가 부러뜨린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봤습니다. 이게 뭔가 수상한 일의 증거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의심스럽긴 하죠. 그럼요. 그래서 다시 세인트 헬렌스 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 생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크고 털로 덮인 몸, 인간과는 다른 비율, 일부는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온전했다는 점입니다. 군인들이 관여했고 헬리콥터와 지상 운송을 통해 시신이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조사를 받고 입막음 당했습니다. 4개의 독립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격자들, 다른 장소, 다른 상황이었지만 모두 같은 기본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문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과거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 사스쿼치가 단지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실신 수습에 대한 증언들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주제의 전체 역사상 가장 격렬했고 실제 충돌도 있었으며 기록도 잘 남은 사례 중 하나로 56년 전 그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924년 여름 5명의 금광 탐사자들이 세인트 헬렌스 산 남동 사면에 있는 반더 화이트 광산이라는 광구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프레드 백, 마리온 스미스, 로이 스미스, 게이브 르페브르, 그리고 존 피터슨이었습니다. 이들은 환각에 쉽게 빠지는 충동적인 스릴 추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의 외딴 지역에서 정식으로 채광일을 하는 현실적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곳은 56년 후 유명한 분화가 일어났을 때와 같은 산, 같은 유역, 같은 생태계였습니다. 이 관부들이 전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 그들은 뭔가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크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커다란 주먹이 거대한 가슴을 치는 듯한 소리였고 여러 방향에서 휘파람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19인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하게 되어 오두막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소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프레드와 마리오는 근처 샘에서 물을 뜨러 갔습니다. 마리오는 갑자기 소총을 들어 샘 건너편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3번 발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키가 약 7피트쯤 되고 검은 갈색 털로 뒤덮인 생물로 소나무 옆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물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고 곧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프레드는 이번에는 계곡 아래쪽에서 다시 그것을 발견했고 또다시 총을 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쯤에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오두막 옆면을 계속해서 세게 내리쳤습니다. 지붕 위로 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팔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광부 중 한 명이 탁자 위에 두고 간 도끼를 잡으려고 했고 그 도끼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벽을 뚫고 총을 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들이 그 시점에서 지붕 위로 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몇 시간이나 지속됐습니다. 프레드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는 세인트 헬렌스 산의 유인원들과 싸웠다. 라는 제목의 22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썼는데 그 안에서 그는 협곡 가장자리에 서 있던 생물에게 3발을 쏘고 그것이 쓰러져 약 400피트 아래의 협곡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협곡은 이후로 에이프 캐니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도 지도에 있습니다. 광부들은 새벽에 도망쳐 스피릿 레이크에 있는 산림청 순찰대원에게 사건을 신고했고 그는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수색대는 현장에 들어가 남자들이 말한 대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의 손상, 사방에 널려있는 탄피,
그리고 큰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만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어디서나 1924년 대유인원 사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에이프 캐니언 포이전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이 존재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24년 7월 16일 오레고니언 신문은 JWG 토츠키가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클랄람 부족의 한 구성원으로 그는 프레드백과 그의 친구들이 만난 그 생명체들을 시아티크와 연결지었습니다. 아티크, 지역 원주민 전통에서 전해지는 야생의 털이 많은 거인 종족으로 키는 7, 8피트에 달하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유인원 협곡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물리적 증거 부족을 지적했지만 결국 그들이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2013년 마크 머젤이라는 이름의 연구자가 본업은 토지 측량사였는데 실제로 원래의 오두막 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도, 광산 문서, 사진을 사용했고 수년간의 탐색 끝에 오두막의 기초와 함께 광부들이 사용했다고 보고한 무기와 구경이 일치하는 사용된 소총 탄피를 원래 구조물의 경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장소가 존재했던 곳입니다. 광산과 탄환도 프레드백이 말한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두막 자체는 1980년 분화 때 거의 확실히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매몰되어 기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프 캐니언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이야기는 1924년 이 산에서 여러 마리의 크고 털로 덮인 두 발로 걷는 생명체들과 몇 시간에 걸친 격렬한 신체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언들은 일관되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도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즉 세인트 헬렌스 산의 남동쪽 사면으로 56년 뒤 분화한 바로 그 산입니다. 1924년에 그곳에 살고 있던 무엇이든 1980년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지역에서의 사스쿼치 목격자 증언은 분명히 에이프 캐니언 사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세인트 헬렌스 산에 대한 원주민들의 증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이 너무 쉽게 무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증거를 정말로 정직하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런 무시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2013년 미국 정부는 카올리츠족과 야카마족에게 라 로후의 틀라틀라 또는 스모커로 알려진 세인트 헬렌스 산을 전통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관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산이 이 부족들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생존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산은 공식 인장과 카올리츠 부족의 문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이 가끔씩 방문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전체에 영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카올리츠, 야카마, 클랄람, 체알리스, 그리고 루미는 각각 다른 언어와 영토를 가진 독특한 부족들이지만 모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숲속에는 사스커치, 스쿠쿰, 시아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크고 두 발로 걷는 털로 뒤덮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당시 일부 정착민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빅풋 문화가 생기기 훨씬 전인 1847년에 화가 폴 케이는 이 지역을 여행하며 세인트 헬렌스 산 근처에서 스쿠쿰, 즉 털 많은 인간에 대한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존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민속 전승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민족지학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집단에서 일정한 지역과 여러 세대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경험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현대 미디어나 대중신화의 영향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태평양 북서부의 원주민들이 이 존재들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들은 1924년 프레드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레드백의 이야기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빅풋이 존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경험이고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진심으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미발견 유인원이라는 설명,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해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호미닌의 잔존 개체군 같은 존재 말이죠. 그건 이 모든 것에 대해 깔끔하고 과학적이며 설명 가능한 해답이었습니다. 문제는 토착민들의 증언이 그걸 계속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이 전통들은 인간을 피하는 수줍은 숲속 영장류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아니죠.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를 묘사합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우리가 미지의 동물에게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존재들이 완전히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세기 원주민 전통이 이 존재들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을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빅풋 커뮤니티는 생물학적 관점과 초자연적 관점,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이 문제를 오래 들여다본 제 솔직한 생각은 증거가 어느 쪽 진영도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거나 우리가 아직 분류하지 못한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착민들의 증언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은 세인트 헬렌스 산 지역에 분화가 일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거대한 인간과 유사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카울리츠족도 알고 있었고 야카마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광부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증언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논리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세인트 헬렌스 산에는 그 산과 그 주변에서 거대한 미확인 생명체가 목격된 역사가 있습니다. 1924년 에이프 캐니언 사건, 그 이전과 이후의 원주민 증언, 그리고 1980년 이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추가로 목격된 사례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워싱턴 남서부 숲에 어떤 종류의 거대한 두 발로 걷는 존재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1980년 화산 폭발로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N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1,500마리의 엘크와 5,000마리의 사슴이 죽었으며 약 1,200만 마리의 치누크와 코호연어, 치어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치명구역에서는 죽음이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물들은 살아있었고 그 다음 순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셋째, 학술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폭발지대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질식, 폭발 충격, 그리고 폭발로 인한 낙하물에 의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죽은 동물 사체가 있는 24곳이 넘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물의 유해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쓰러진 폭발지대 그 자체에서 발견되었고 20에서 60cm의 제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지역에 사는 사스커치 집단에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이 존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수십 년간의 현대적인 목격담과 수세기에 걸친 원주민 전통이 그것을 반박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글쎄요, 그들 모두가 화산 폭발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탈출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동성이 높고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때때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220마일로 시작해서 시속 670마일까지 가속하며 230평방마일의 숲을 가로지르는 측면 폭발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거의 아무것도 피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엘크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사슴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곰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경우에는 사람들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스쿼치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인하고 지능이 높든 수천 건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도 물리적으로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 폭발지대에 있었다면 그들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적어도 일부는 살아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그들의 시신은 그 폭발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분화 후 몇 주 동안 연구팀과 수습대가 그 폭발지대 전역에서 활동했다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그 팀들은 분명히 그 시신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건 근거 없는 비약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기본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대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화 직후 그 지역 전체는 엄격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방위군이 배치됐고 말씀드린 대로 육군 공병대도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폭발지대로의 출입은 검문소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민간인의 출입은 오랜 기간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으로 조정되고 중앙 집중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정보공개법 FOIA 요청을 통해 미 산림청에 분화 이후 사스쿼치 또는 빅풋의 사체가 발견된 공식 보고서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공식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빅풋이나 사스쿼치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체를 찾거나 회수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답변이 은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답변은 무슨 일이 있었든 혹은 없었든 아마도 산림청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실 그건 어느 쪽이든 꽤 그럴듯합니다. 만약 시신이 발견되어 군 당국에 의해 수습되었다면 산림청 사고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림청은 군대가 아닙니다. 지휘 체계도 다르고 기록 방식도 다르고 분류 구조도 다릅니다. 정보공개법 FOIA 회신이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단지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산림청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리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뿐입니다. 출입 통제 구역과 군대의 존재가 보여주는 것은 은밀한 반출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출입이 제한된 폭발지대에서 작전 중인 주방일군 부대이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확실한 건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겠죠. 무전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누군가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실행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사후 보고를 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죠. 이건 특별히 극적인 음모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보통은 뭔가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하위직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그때 일했던 이들이 자신이 본 것을 빅풋 책 작가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명백한 반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설득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들은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가장 흔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에이프 캐니언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에렌트 멀린스라는 남성이 했던 주장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산림관리인 그룹이 나무로 된 발을 만들어 가짜 발자국을 남겼고 나중에는 1924년 사건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오두막 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광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크 모젤 팀이 오두막 터 안에서 기록된 구경에 사용된 소총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 만남이 세월이 흐르면서 거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1924년에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물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0년이 지난 후에 멀린스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물리적 증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흔히 나오는 주장, 이번에는 분화와 관련된 것인데 재난 지역의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작업자들이 불에 탄 곰이나 엘크를 보고 나머지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목격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하지만 목격자들이 묘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두 발로 서 있는 자세, 인간과 비슷한 신체 비율, 알려진 사스쿼치 묘사와 일치하는 털 분포,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여러 구의 사체, 의도적인 군사 경계,
그리고 의도적인 군사 운송 등입니다. 곰사체를 오인했다고 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그 주위에 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재난 이후의 민속 설화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벌목 마을이나 군부대의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루해서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속전승이란 보통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목격자들로부터 방수포, 화물망, 치누크 헬리콥터, 사후 브리핑, 침묵 명령과 같은 동일한 작전 세부 사항을 여러 독립적인 증언에서 일관되게 만들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설명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도 모두 합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턴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일관되며 서로 독립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스쿼치는 수세기 동안 세인트 헬렌스 산 일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연방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원주민의 증언입니다. 1924년 에이프 캐니언 사건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물리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둔화가 일어났을 때 폭발지대에 있던 대형 동물들은 죽었습니다. 그건 그냥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주 동안 4명의 독립적인 목격자들이 같은 것을 묘사했습니다. 시신이 경비되고 옮겨지고 그 사실이 숨겨졌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 즉 가장 적은 가정으로 가장 많은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 지역에서 사스쿼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시신들이 조용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도 아니고 거창한 음모의 일부로도 아니며 그저 조용하고 실용적이며 제도적으로 정부가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시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로 옮겨졌고 그 시신들로 무엇을 했으며 누군가가 어떤 생물학적 연구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로 모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공식적인 확인을 받기는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시신이 발견되어 옮겨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 이 일을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지민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하며 문서화된 사건입니다. 그 산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1980년 분화 이후 세인트 헬렌스 산과 그 주변에서 발견된 사스쿼치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어 온 역사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사실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며 케빈 인 더 우즈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댓글로 남겨주시는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